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수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이례적인 인사를 두고 반도체 사업을 둘러싼 위기감이 그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인상률과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치매를 늦추는 신약 레켐비가 이르면 이번 달 국내에 출시됩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다양한 치매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행 신용대출 고객의 평균 신용점수가 900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 인플레이션 속에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수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경계현 사장이 물러나고 10년 전 메모리 사업을 이끌었던 전영현 부회장이 돌아왔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인사를 두고 삼성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것이 이 새로운 수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이서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인 DS 부문의 새 수장으로 전영현 미래사업기획단 부회장이 낙점됐습니다. 전 부회장은 2000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로 입사해 24년 만에 부회장까지 오른 인물로 삼성그룹의 메모리와 배터리 사업을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킨 반도체 신화의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대내외 분위기를 일신해 반도체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계에선 전 부회장의 복귀가 반도체 초격차 회복을 위한 승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올 1분기 1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앞서 4분기 연속 적자를 끝내고 흑자로 전환했지만 SK하이닉스에 내준 HBM 주도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인사는 SK하이닉스가 선점해온 고대역폭 메모리를 비롯한 AI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초격차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선 전 부회장에 대해 전자공학 석박사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로 평소 과묵하고 기술에 집중하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HBM3E로 리더십 회복을 예고한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개발한 HBM3E 12단 제품을 올해 2분기에 양산할 계획입니다. 이번 인사로 DS 부문이 사장에서 부회장 조직으로 격상되면서 사업과 투자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기존 DS 부문 사령탑이었던 경계현 사장은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경 사장이 삼성 반도체의 새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스스로 DS 부문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부동의 1위 테슬라가 부진한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가 약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10%를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11,20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부진에도 월 판매량이 1월 6천여 대에서 2배로 급증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1분기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8.5%, 지난달엔 1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시장 조사업체 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4월 미국에서 14만 9천 대의 친환경차가 판매됐습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차 비중이 비슷한 걸 감안하면 지난달 전기차 판매는 8만 대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산술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시장 점유율이 10%를 훌쩍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미국 내 점유율 10% 돌파는 이번이 처음으로 확장성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입니다. 경쟁사인 테슬라가 과반 이상 점유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각인됐다는 뜻으로 10% 구간에 진입하면 점유율 상승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신모델 출시 주기가 길어지며 점유율이 50% 초반으로 떨어진 반면
전기차 신모델을 꾸준히 늘린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신규로 런칭한 효과가 크죠. 기존 고객 이외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놔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아이오닉 6, EV9 이런 쪽으로. 앞으로도 공격적인 신차 출시가 예상됩니다. 기아는 이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까지 EV3와 EV5의 미국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EV9은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현지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형부터 준중형, 대형에 이르기까지 차급별로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는 셈입니다. 현대차도 하반기 한중의 전기차를 미국에서 신규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날이 갈수록 치솟는 공사비 속에 서울 최고의 입지로 불리는 용산 한남 뉴타운도 시공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당 공사비를 900만 원 넘게 책정했는데도 건설사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 뉴타운에서 사업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는 한남 5구역입니다. 최근 재개발 조합은 공사비를 업계 최고 수준인 평당 916만 원으로 정하고 시공사 찾기에 나섰습니다. 한때 조합원을 황제처럼 모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지만 건설사 한 곳 정도만 입찰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금리와 건설 경기 침체, 공사비 급등까지 맞물리면서 치열한 수주 경쟁은커녕 분위기가 차갑기만 합니다. 인근 한남 4구역도 조합원 수가 적고 빌라 위주로 구성돼 분양 사업성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5구역과 마찬가지로 높은 공사비로 시공사 선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입지적으로는 유명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까지는 빠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처럼 수주 경쟁이 좀 치열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공사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 입장에서는 좀 빨리 진행이 되길 원하기도 하기 때문에 활성화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남 뉴타운 내 다른 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남 3구역과 2구역은 빠른 사업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분위기는 폭풍전야입니다. 과거 3구역 공사비는 평당 548만 원, 2구역은 770만 원에 계약했는데 추가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구역은 고도 제한 완화 여부가 변수입니다. 현재 남산 경관보호를 이유로 90m 이하로 높이 제한을 받고 있어 시공사의 약속대로 층수가 올라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남 뉴타운 내 유일하게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한남 1구역은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최근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 대장주마저 흔들리면서 정비사업 자체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는 첫 회의부터 이 업종별 구분을 놓고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인상률은 2.5%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여기서 140원, 약 1.4%만 올라도 10,000원 문턱을 처음으로 넘게 됩니다. 사상 최초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첫 심의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더 가중된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특히 오는 9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앞두고 경영계는 돌봄 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을 논의의 새 화두로 꺼내들었습니다. 올해에는 최근에 이슈가 된 가사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깊이 있고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지불 능력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자위원회 돌봄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며 배수진을 친 상황.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별 차별 적용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이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노사는 아직 원하는 임금 수준이 담긴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라는 같은 경제 상황을 놓고도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인상폭을 둘러싼 치열한 대립을 예고했습니다.
노동계는 내수를 살려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물가 상승과 실질 임금 하락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경영계는 재료비, 인건비 상승과 이자 부담에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며 동결 요구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최혜미를 이끌게 될 이인재 위원장은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도록 해 합의를 형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팽팽한 노사 간 기싸움에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스위스의 보험사 처부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이 알려진 워렌 버핏의 다음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업종, 어떤 회사를 노릴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스위스 손해보험사 처부의 주식을 9조 7천억 원 가까이 매집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처부 지분을 대거 매입하고도 여전히 258조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이 남은 만큼 버핏의 다음 투자처가 어디가 될 것인지에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버핏은 지난 2022년 주주 서한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4가지 축으로 애플, 에너지, 보험, 철도 운송을 꼽으며 이들을 4대 거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철도 운송 관련 기업만 최근 비중 확대 소식이 없는 만큼 이 분야가 유력한 차기 투자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CNBC는 연간 순이익 5억 달러 이상, 최소 10% 이상의 연평균 순이익 성장률 등 버크셔 해서웨이의 4가지 선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북미 최대 트럭 화물 운송업체 올드 도미니언 프레이트 라인을 잠재 후보로 꼽았습니다. 올드 도미니언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전역에 걸쳐 물류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매년 운송거리 및 운송료를 인상해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되고 북미 지역 공급망이 활성화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올드 도미니언의 주가는 지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185%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버핏이 높게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인 배당금도 매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올드 도미니언은 지난 2017년부터 배당금을 지급해왔으며 배당 수익률을 연평균 31%씩 늘려왔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풀은 올드 도미니언의 배당금이 순이익의 10%에 불과하다며 향후 배당 수익률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비즈니스 데일리 역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미 미국 최대 화물 철도회사 BNSF를 보유한 만큼 물류 인프라 업체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간은 이 밖에 미국 최대 중고차 업체 코파트도 버핏이 투자할 만한 잠재적 가치를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인공지능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KT가 생성형 AI를 접목한 새로운 3D 모델링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사진만으로 인공지능이 실제와 비슷한 수준의 3D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서후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소화기를 촬영하자 인공지능이 이를 바탕으로 3D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KT의 생성형 AI가 접목된 3D 모델링 기술입니다. 기존의 3D 모델링과 달리 비싼 특수 장비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지 않아도 AI가 이미 학습된 정보를 활용해 360도에서 본 것처럼 구현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물체의 형상뿐 아니라 질감까지 실제와 유사한 3D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의 대가인 고 백남준 작가의 작품 역시 3D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재탄생됐습니다. 전시장을 그대로 재현한 디지털 트윈 공간에서 확장현실 기기를 착용해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가상 공간과 가상 작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KT의 자체 클라우드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원돼 고사양 GPU 없이도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반사도나 재질까지도 AI 학습을 해서 정확히 표현해 줄 수 있는데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 쪽 분야에서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이른바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KT는 지난해 어도비,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등과 K디지털 트윈 동맹을 맺고 협력해왔습니다. KT는 이번 3D 생성형 AI 기술을 올 하반기 국내 유니콘 기업의 디지털 트윈 사옥 제작에 활용해 연내 실질적인 매출을 창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치매를 늦추는 신약 레켐비가 이르면 이번 달 국내에 출시됩니다. 이제 치매도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치매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FDA 승인을 받은 유일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레켐비. 치매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뇌 속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춰줍니다. 레켐비는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작년에 허가를 받아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빠르면 국내에서도 상반기 안에 허가가 날 전망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치매약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앞선 곳은 아리바이오. 현재 삼진제약과 라이선스 9계약을 맺고 총 11개 국가에서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2025년 말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26년에는 탑9이 나와요. 젠백스 앤카엘, NK맥스 등도 이딴 도전장을 냈는데 핵심은 차별화 전략입니다. 레켐비는 치매 원인으로 지목되는 다양한 원인 중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전만 가지고 있는 데다 초기 환자에만 효과가 있고 뇌 부종 등 부작용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주목한 국내 기업들은 해당 기전 외에 타우 단백질 제거나 특정 효소 억제, 뇌 염증 억제 등 다양한 기전을 바탕으로 개발에 나섰습니다. 레켐비가 선발주자지만 약점도 있는 만큼 신약 개발이 조금 늦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알츠하이머의 정확한 원인을 모르잖아요.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는 제시는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중기작을 가진 약물이 나와야 되고 안전성이 확보되고 효능이 훨씬 더 좋아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국내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3,600억 원으로 성장할 예정이며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치매 환자 수는 2030년 기준 13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레켐비의 1년 예상 치료비는 약 3천만 원. 전문가들은 레켐비의 단점을 보완한 다양한 국산 알츠하이머 신약이 나와야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요즘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이 신용점수가 적어도 900점은 넘어야 할 정도로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제2금융권도 덩달아 대출 기준을 높이면서 중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릴 곳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에서 신규로 신용대출을 받아간 차주들의 평균 신용점수는 900점대.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신용평가 체계인 등급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만 하더라도 3등급 이내에 들기만 하면 안정적으로 은행 대출 실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2등급 이내여야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문턱이 높아진 겁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대대적인 신용사면에 전반적으로 차주들의 신용점수가 올랐고 고금리 지속으로 대출 부실률이 늘면서 은행들이 자체 심사를 강화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다른 업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PF 리스크로 건전성 관리에 특히 힘써야 하는 제2금융권은 중금리 대출 지급을 줄이는 대신 이참에 1금융권에서 밀려난 고신용자들 위주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경기 불황의 대부업권도 보수적으로 영업하긴 마찬가지. 심지어 이자 상한선에 막혀 마진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둘 영업을 중단하는 곳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층 더 높아진 대출 문턱의 파급력을 우려합니다. 많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에 몰리고 있다.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자금 같은 경우를 적극 이용해서 동시에 20%로 묶어놓은 법정 최고금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각 금융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자제한법 제한을 받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금리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저신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주식과 채권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모 대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글로벌 대체 투자 컨퍼런스 에스크 2024에 모인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도 새로운 사모 투자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현 기자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환경에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는 투자처로 단연 사모대출이 꼽힙니다. 사모대출은 운용사가 기관 투자자 자금을 모아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거나 회사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올해 12년째를 맞은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에스크 2024에 모인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의 시선도 불확실한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모대출로 쏠렸습니다.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e then started to really allocate a lot of capital into direct lending. And we also had the feeling that in private credit, you can actually get a better downside protection if you do it right versus what you can earn in public markets. 해외 큰손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연기금도 사모대출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연 국민연금은 투자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모투자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금년 3월 사모투자 출자 규모를 전년도보다 63% 늘린 1조 5,500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투자 분야도 크레딧 부실 자산을 추가해서 사모펀드, 벤처펀드 등 총 3개 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PF는 1조 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30% 늘렸으며 운용사도 1개사를 더 늘린 4개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금액은 약 164조 원으로 이 중 사모투자 비중만 43%에 달합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자본시장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한국투자공사도 은행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사모대출이 주식과 유사한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모채권 시장 역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경기 민감도가 낮고 현금 창출력이 높은 우량 기업에 대한 다이렉트 랜딩 중심으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3종고 부담으로 금융시장에 여전히 냉기가 감도는 가운데 시장 변화에 부합하는 대체 투자처를 모색하기 위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